우리. 이때 내가 받는 소득이 이자 소득이다라고 한다면 비과세 일단 제외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분리과세 소득도 종합과세되지 않는 소득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지 않겠죠. 여기에 들어가는 총수익 금액은 뭐예요, 결국? 내가 받는 이자 소득 중에서 비과세와 분리과세를 제외한 소득. 그게 총수익 금액이잖아요, 그쵸? 배당소득도 마찬가지죠. 내가 받는 배당소득 중에서 비과세와 분리과세를 제외한 소득, 총수익 금액. 거기에다가 우리 배당소득은 조금 특별하게 이중과세를 조절해주기 위해서 그로스업 제도라는 게 이따까지 공부를 하셨어요. 결국 우리가 지금 최종적으로 산출하고 싶은 건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에 들어가게 되는 이자소득 금액과 배당소득 금액, 이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거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소득 귀속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산출해야 되는 건 이자소득 중에서 얼마만큼의 금액이 종합과세가 될 것이냐, 배당소득 중에서 얼마만큼의 금액이 종합과세가 될 것이냐, 그거를 최종적으로 산출하면 이번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을 모두 다 마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금융소득 구분하는 것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일단 A부터 E 중에 하나로 구분하기라고 나와 있어요. A는 비과세예요. 비과세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우리 저번 시간과 저저번 시간에 이미 공부를 했던 내용이죠. 비과세 되면 당연히 종합과세 되지는 않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제끼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분리과세라는 용어는 분명히 공부를 했는데 무조건 분리과세는 또 무엇이냐? 요거 지금 신경 쓰실 필요 전혀 없어요. 일단 그냥 분리과세라고 생각하세요. 분리과세라는 건 뭐예요?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득 귀속자 입장에서는요, 그대로 이 소득에 대해서 납부 의무가 종결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소득에 대해서 나는 세금에 대한 관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분리과세 대상, 요게 이제 두 번째 케이스고요. 세 번째 무조건 종합과세라고 나오는데 이거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만 이 C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 하면 방금 전에 위에서 공부했던 원천징수 세율이 25%의 세율이다 라는 거 일단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것 중에 제가 강조했던 거 있었죠.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은요, 무늬만 배당소득이고 실질은 사업소득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소득의 구분만 배당소득으로 하고요. 그 이후에 나머지 모든 세법적인 적용은 마치 사업소득과 같게 한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지금 뭐 우리가 사업소득을 공부하진 않았지만 사업소득은요. 분리과세라는 게 거의 없어요. 우리 뭐 이번에 주택 임대에 대한 그게 이제 좀 이슈가 됐던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분리과세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사업소득은요, 분리과세라는 게 없어요. 거의 다 이제 종합과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도요, 사업소득과 그 실질을 같게 해주기 위해서 종합과세 대상으로 구분을 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요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요거 제외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나오는 무조건 종합과세, 요거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금융소득이다. 이렇게 한 줄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대상 한번 보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국외금융소득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 위에서 봤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국외금융소득은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요거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상은 무엇이냐 하면 원천징수 대상은 대상인데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국내 금융소득이다라는 거. 국내에서 지급되는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지금 소득의 지급자의 의무일 뿐이고 소득 지급자가 의무 이행을 안 하게 되면, 즉 원천징수를 안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사실 소득 귀속자가 납부해야 되는 세금을 소득을 지급하는 입장에서 소득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소득 귀속자에 대한 세금을 미리 대신 납부해주는 그러한 제도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미리 대신 납부해준 세액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소득 귀속자한테 100%다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원천징수라는 제도가 있지만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소득 귀속자한테 세금을 다 부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종합과세를 할 수밖에 없어요. 원천징수 제도의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자가 하지 않은 경우에 소득 귀속자는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분리과세라는 건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분리과세 제도라는 개념은 등장을 할 수가 없겠죠. 분리과세 아니면 종합과세 둘 중에 하나인데 분리과세가 안 되면 당연히 종합과세 되는 거겠죠. 그래서 D는요. 그냥 한 줄로 기억하시면 편해요.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금융소득. 그러면 종합과세 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낯선 용어가 일단 등장을 했어요. 조건부 과세 대상. 자, 요거는 뭐냐면 지금부터 우리가 간과하고 지나갔던 무조건이라는 의미를 한번 되새겨 봐야 돼요. 이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분리과세면 그냥 분리과세예요. 그렇죠? 그리고 종합과세면 그냥 종합과세예요. 근데 분리과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고 출자 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에도 해당하지 않고 그렇다고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것도 아닌 나머지 금융소득들 있죠. 이런 것들은 종합과세할지 분리과세할지를요. 어떤 일정한 조건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돼요. 이걸 우리가 조건부 과세 대상이다라고 부르는 거고요. A부터 D까지 이외의 나머지 금융소득은 조건부 과세 대상이 되고요. 얘네들은 그러면 분리과세할지 종합과세할지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면 이렇게 결정이 돼요. 조건부 과세 대상의 과세 방법 판단 볼게요. 첫 번째로 얘는요. 조건부 과세 대상은 지 자체만으로 종합과세인지 분리과세인지를 판단하지 않고요. 꼭 얘랑 합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금융소득인 이 D랑 합쳐가지고 이 합쳐진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요. D는 원래 종합과세 하는 애니까 그대로 종합과세 하고요. E도 종합과세를 해요. 근데 만약에 D랑 E랑 합친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다라고 한다면 D는 원래 종합과세 대상이니까 그냥 그대로 종합과세 하는 거고요. E는 이때 분리과세를 해요.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를 종결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건부 과세 대상의 과세 방법 판단은요. 2천만 원을 기준으로 초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고요. 이 2천만 원을 판단하실 때에는 이 자체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항상 D가 딸려 들어와서 이렇게 조력을 해줘요. 그렇다고 요거에 따라서 D의 어떤 그 종합과세, 분리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건 아니고 D는 그냥 얘는 종합과세예요. E가 종합과세 되는지 분리과세 되는지를 판단할 때 그냥 도움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에 해당이 되면 종합과세 될 수도 있고 분리과세 될 수도 있고 그 금액은 2천만 원을 가지고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 즉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을 계산을 하려면 요것들에 대해서 다 하나씩 공부를 해보셔야겠죠. 일단 비과세는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두 번째로 공부를 하셔야 될 건 분리과세 대상이에요.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얘는 종합과세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받는 소득이 이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이 된다라고 한다면 요 금액은 제외시켜 놔야겠죠. 그거 고르기 위해서, 골라내기 위해서 지금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소득을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현재 이렇게 8가지가 있어요. 우리 몇 개는 위에서 봤던 거랑 겹치는 게 있죠. 우리 위에서 소득의 지급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공부했을 때 일반적으로 14%의 세율이지만 이런 특별한 케이스들도 있다.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들도 있다. 이거 공부하셨잖아요. 그거랑 또 많은 부분이 겹쳐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소득. 이러한 소득들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를 종결해 주고 있어요.
요거 공부하실 때 1번부터 8번까지 중에서 1번부터 3번까지는 성격이 비슷한 거고요. 그 다음에 4번부터 8번까지가 또 성격이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분리과세를 해주겠다라는 건 납세자한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당연히 납세자한테 일반적으로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종합과세를 한다라는 건 다른 소득과 다 묶어가지고 세액 계산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종합소득세 세율 6에서 42%의 초과누질 세율을 구성하고 있다라는 거 첫 번째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즉, 내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소득이 합산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좋은 일이겠죠.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고율인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그 제재를 가하기 위해 가지고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6에서 42%의 세율을 취하고 있는 초과 누진 세율보다는 보통 낮은 세율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종합과세 되지 않고 얘네 자체만으로 과세를 하고 끝내는 것이기 때문에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라는 건 납세자한테 유리한 케이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4번부터 8번까지는요. 조세 정책적인 목적에 따라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말 그대로 이러한 납세자들한테는 조금 더 유리한 케이스를 적용해 주기 위해서 분리과세 대상에 규정을 해놓고 있는 거고요. 1번부터 3번까지는 이거는 뭐 조세 정책적인 목적의 혜택이 아니고요. 실제 귀속자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분리과세로서 납세 의무를 종결하는 케이스예요. 자,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실지 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금융소득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42%, 42%죠. 또는 90%의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했던 거 위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죠. 금융실명법을 위반했다든지 아니면 그 외적으로도 실지 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금융소득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조금 고율의 세율로 원천 징수를 하고 이걸로 납세 의무를 종결시켜요. 근데 이거는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실지 명의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실지 귀속자한테 과세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분리과세로서 납세 의무를 종결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 요것도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에 들어가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떤 거냐 하면 여러분들 일단 경매를 조금 알고 계시는 분이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 경매를 하실 때요. 일단 내가 이 물건에 이 경매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10%의 보증금을 납부를 해요. 그걸 이제 법원이 다 보관을 해요. 하나씩 받아서. 이 물건에 참여를 한 사람이 뭐 A, B, C가 있다라고 한다면 A, B, C한테 각각 10%의 보증금만큼을 받아서 이 금액을 법원이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A, B, C 중에서 최고 금액의 매수자한테 낙찰이 되면 그 낙찰자가, 매수자가 나머지 90%의 금액을 내고 그 물건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걸 A가 가져갔다라고 한다면 B와 C는요, 납부했던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맥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법원 입장에서요. 그러면 A, B, C한테 10%씩의 뭐 보증금을 받았어요. 근데 이 경매가 이 한 번의 케이스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경매의 케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1번 경매, 2번 경매, 3번 경매 이렇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법원에 보증금을 납입을 할 거예요. 그렇죠? 이 보증금에서 이 보증금을 통장에 넣어두고 있으면 이자가 발생이 돼요. 그 이자가 A한테 발생된 것인지 아니면 뭐 저기 E한테 발생된 것인지 이거를 하나씩 다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거죠. 실지 귀속자를 현실적으로 실무상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조세 정책적인 목적에 따라서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함이다. 그런 건 아니고요. 실지 귀속자를 확인할 수가 없다 보니까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에 넣어두고 있는 것 뿐이에요. 14%의 세율로 원천 징수를 하고 있다. 요거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에서
이거 우리 첫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죠. 납세 의무자 할 때.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한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금융소득. 요 케이스는요. 실무상 가장 많이 언급을 하는 게 아파트 관리사무소예요.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요, 각각 이제 해당 호수별로 관리비를 받겠죠. 그럼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해당 관리비 수입을 받아서 그 아파트의 운영자금으로 쓰고요. 남은 돈에 대한 이자가 발생될 거예요. 그렇죠? 남은 돈을 통장에 넣어두면 그에 대한 이자가 발생이 되겠죠. 근데 그 이자가 몇 동 몇 호에서 얼마만큼의 이자가 발생되었는지를 다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당연히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분리과세 대상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얘도 혜택이 아니라요. 실질 귀속자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분리과세 대상으로 넣고 있는 거예요. 결국 1번과 2번과 3번은 실질 귀속자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분리과세 대상에 넣어두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얘네 둘은 일반적인 세율인 14%의 세율로 원천 징수를 하지만 얘는 아예 실질 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금융소득이기 때문에 조금 높은 세율로 원천 징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직장공제 외에 초과 반환금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 그 퇴직소득과 유사한 개념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퇴직소득도 6에서 42%의 세율로 현재 과세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기본 세율이라고 언급드리고 있는 건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6%에서 42%의 초과 누질 세율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기본 세율로 과세가 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직자공제의 초과 반환금은 아까 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종합해서 과세하기보다는 따로 떼어내서 별도의 성격으로 과세를 하겠다라고 해서 분리과세 대상에 넣어두게 된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거주자가 공모부동산 집합투자기구에서 집합투자증권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경우에 거주자별로 투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배당소득은 9%의 세율로 원천 징수한다. 이거 공부했었죠. 이걸 지급받는 소득의 귀속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내가 받는 금액 중에서 9%를 떼인 금액에 대해서만 실지급액으로 받게 되는 거고 이렇게 떼인 9%의 금액은 소득 지급자가 세무서에 대신 납부를 해줘요.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는 종결되는 것이에요. 이것도 납세자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간접 투자를 조금 국가 입장에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거에 대한 납세자한테 좀 혜택을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결국 나는 6에서 42% 다른 소득들과 다 모아가지고 과세를 하는 케이스가 아니라 9%의 세율로 납부만 하고 그냥 이 상태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요건 아까랑 똑같은 그 예제를 그냥 넣어둔 거예요. 지급자가 100만 원을 지급하면 300만 원을 지급하면 200만 원까지는 여기 아니죠. 여기 2번이죠. 거주자의 투자 금액이 5천만 원 이하다라고 한다면 배당 소득으로 9%만큼 분리과세하는 거고요. 이때 종합과세되는 해당 소득은 없어요. 그쵸?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근데 거주자의 투자 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러한 거주자한테 배당 소득을 지급할 때는요. 9%가 아니라 원칙적인 원천징수 세율이 있었죠.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14%의 세율로 원천 징수를 하는 거고요. 얘는요.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죠. 얘는 조건부 과세 대상인 거예요. 우리 아까 방금 위에서 공부했던 거 있죠.